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선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남처럼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저예요. 미경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르겠어. 나는 그런 사람 몰라. 빨리 나가. 정우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미경아, 이제 정말 한계야. 어머니가 당신을 완전히 남처럼 보시는데. 그 옆에서 이선아가 비웃듯 말했어요. 미경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끝난 관계잖아요. 어머니가 낡은 장바구니를 제게 던지듯 내밀었어요. 이거나 들고 가. 다른 건 필요 없어. 30년의 세월이 낡은 장바구니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장바구니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서 시장 준비를 했으니까요. 침대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와요. 남편 정우 씨예요. 예전엔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차라도 한 잔 끓여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요. 농협에서 퇴직하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여유가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엔 일어나지도 않으세요. 살금살금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해요. 찬 바닥에 맨발이 닿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올려놔요. 그러고 나서 냉장고 문을 열어봐요. 어제 만들어둔 반찬들이 플라스틱 통에 가지런히 담겨 있어요. 무생채,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어묵볶음, 계란말이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거예요. 손님들이 미경이네 반찬은 정말 맛있다고 해주실 때가 가장 뿌듯해요. 그런데 요즘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도 들려와요. 나이가 드니까 손맛이 변했나 싶기도 하고요. 2층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어머니세요. 작년부터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고 병원에서 진단받으셨거든요. 치매 초기래요. 그래서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날이 많아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요.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아, 미경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시장 나가야죠. 어머니도 잠 못 주무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세요. 흰머리가 흐트러진 채로 이불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여요. 예전엔 그렇게 당차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분명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들면 다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라고 정우 씨는 말해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괜찮으세요? 다시 주무시면 돼요. 제가 나갔다가 오면 아침 해드릴게요. 그래, 미경아. 고생이 많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세요. 주름진 손이지만 아직 따뜻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어머니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알 수 없는 걱정이 담겨 있달까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준비를 마저 해요. 반찬통들을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아요. 이 일을 하면서 허리도 많이 아파졌고 무릎도 시큰거려요. 그래도 멈출 수는 없어요. 우리 집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거든요. 정우 씨는 농협에서 나름 간부까지 하셨지만 퇴직금이 생각만큼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요즘은 물가도 오르고
어머니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제가 벌어들이는 돈이 소중해요. 바깥으로 나오니까 찬 공기가 뺨을 때려요. 12월이라 그런지 정말 추워요. 손수레 바퀴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져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라요.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요. 이 시간엔 아직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새벽부터 장사 준비하는 상인들은 몇 명 보여요. 다들 저처럼 생계를 위해서 일찍부터 움직이는 거죠. 제 자리는 시장 입구에서 세 번째예요. 그리 크지 않은 평상 하나가 전부지만 이곳이 제 터전이에요. 비닐을 깔고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진열해요. 가격표도 정성스럽게 써서 붙여놔요. 다른 상인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나와요. 미경아, 오늘도 일찍 왔네. 언니도 고생 많으세요. 그러게. 나이 들수록 몸이 힘들어. 그런데 어쩌겠어, 살아야지. 옆자리 순자 언니가 말씀하세요. 언니도 저와 비슷한 처지예요. 남편이 일용직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요즘은 언니가 가게를 책임지고 있어요. 시계를 보니까 벌써 5시 반이에요. 곧 첫 손님이 오실 거예요. 보통 이 시간엔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아침 장사 준비하시느라 반찬이 필요하거든요. 미경이네 반찬집이네.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단골 김 사장님이에요. 근처에서 백반집을 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시금치나물이 정말 좋아요. 어제 새로 뜯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시금치나물하고 콩나물 무침 좀 주세요. 네, 많이 드세요. 반찬을 포장해드리면서 마음이 조금 놓여요. 이렇게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힘이 나요. 그런데 요즘은 예전보다 손님이 줄어든 것 같아요. 시장 자체도 예전만 못하고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 때문에 사람들 발길이 뜸해졌거든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시장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해요. 아침 장 보러 나오시는 동네 아주머니들, 출근하면서 잠깐 들르는 직장인들까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워요.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거든요. 어제는 제 이름도 헷갈려 하셨어요. 정호 씨는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평생 저희를 위해 살아오신 분인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려요. 정호 씨예요. 여보, 지금 어디야? 시장이요. 뭔 일이세요? 어머니가 또 이상해. 빨리 와봐. 전화가 끊어져요. 가슴이 철렁해요.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급히 반찬들을 정리하면서 순자 언니한테 부탁해요. 언니, 잠깐 좀 봐주세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 빨리 다녀와. 집으로 뛰어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건 아닐까? 혹시 넘어지신 건 아닐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도 들어요. 최근 들어서 정호 씨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을 자주 하거든요. 혼자 살기 힘들다거나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거나.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정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계세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집으로 뛰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정호 씨 목소리가 평소보다 심각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정호 씨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계셨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시선이었어요.
뭔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당신 누구야? 어머니의 말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분명히 1시간 전에만 해도 제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 저예요. 미경이요. 며느리 미경이요.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나? 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병원에서 치매가 진행되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제가 한미경이에요. 정호 씨 부인이고요. 어머니와 함께 산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실 뿐이었어요. 오히려 더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정호야, 이 사람이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정호 씨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여보, 이제 어머니가 정말 심해지신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계속 이런 식이야. 그래도 조금 있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어제도 잠깐 그러시다가 괜찮아지셨잖아요. 아니야. 이번은 다르다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셔. 정호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에도 어머니 간병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예민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셨어요. 이 사람이 왜 계속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어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미경이에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마다 간병했던 미경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일이 닥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30년 넘게 한 집에서 살면서 자식처럼 모셨는데 이렇게 낯선 사람 취급을 받다니요. 어머니가 정호 씨한테 다가가셨어요. 정호야, 이 사람 내보내야겠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큰일 날 뻔했잖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미경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을 가족이라고 했어?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온화하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었죠. 정호 씨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부엌으로 따라가니까 정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한계야. 어머니 상태가 이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아직 집에서 돌볼 수 있어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신경 쓴다고 될 일이야? 어머니가 당신을 완전히 남처럼 보는데. 정호 씨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어머니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결혼 생활도 힘들어질 것 같아. 결혼 생활이요? 당신이 어머니 간병 때문에 집에만 있고 시장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야? 정호 씨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호 씨는 그걸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거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호야, 그 사람 언제 내보낼 거야? 정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봐,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어떻게 해? 어머니도 스트레스 받고 우리도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하루 이틀 일이야? 정호 씨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오늘따라 이상했어요. 거실로 다시 가보니까 어머니가 현관 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언제 나갈 거야?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어머니를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저 몰라요? 아침마다 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던 미경이요. 몰라.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저를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미경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어머니 상태로는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내일이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내일도 이런 식이면 어쩔 건데? 정호 씨의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계속 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세월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서셨어요. 내 방에 올라가겠어. 이 사람이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못 보겠어. 어머니가 계단을 오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애원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니까요. 정호 씨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 주 안에 요양원을 알아볼게. 그게 어머니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을 거야.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 이미 한계를 넘었어. 정호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소파를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정말로 치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에서 완전한 낯설음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어머니가 뭔가 다른 이유로 그러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장에서 순자 언니가 전화하신 거였어요. 미경아, 괜찮아? 손님들이 계속 찾는데. 네, 언니. 죄송해요. 조금 있다가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어머니 일로 시장 일까지 제대로 못하게 생겼네요. 정호 씨 말대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뭔가 단순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도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오히려 더 경계하시는 것 같았죠. 아침 식사를 준비해드려도 받지도 않으시고 제가 다가가면 몸을 움츠리셨어요. 정호 씨는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가셨어요. 요양원을 알아보러 간다고 하시더군요. 혼자 남아서 어머니와 집에 있으니까 더 답답했어요. 오후쯤 되어서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지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옷차림도 평소 우리 동네에서 보기 힘든 스타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정호 씨 계세요? 아, 지금 안 계신데요. 누구세요? 아, 그럼 제가 기다리면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여자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웠죠. 죄송한데 어떤 일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아, 저는 이선아라고 해요. 정호 씨랑 일 관련해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선아라는 여자가 스스럼 없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마치 이 집에 여러 번 와본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거실이 참 넓네요. 정호 씨가 말씀하신 대로네요. 여자의 말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호 씨가 집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요. 실례지만 어떤 일로 우리 남편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 그게 좀 복잡한 일이라서요. 정호 씨가 오시면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선아가 소파에 편하게 앉았어요. 신발도 벗지 않고요.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님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2층에서 어머니가 내려오셨어요. 이선아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어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어머니는 제 말에는 반응하지 않으시고 이선아를 째려보기만 하셨어요. 뭔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선아가 일어서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의상하는 인사 같았어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평소 같으면 손님이 오시면 차라도 대접하시는데 오늘은 그냥 지나가시더군요. 1시간쯤 지나서 정호 씨가 돌아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이선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호 씨 왔네요. 아, 선아야. 벌써 와 있었구나. 정호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다정한 느낌이 들었죠.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미안해. 늦었지? 요양원 일로 좀 바빴어. 괜찮아요. 어차피 시간 많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친밀한 사이 같았거든요. 단순한 일관계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호 씨, 요양원 일이 뭐예요? 이선아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아,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는 거야. 이제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져서. 아, 그럼 곧 어머님이 나가시는 거네요? 이선아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어머니가 나가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제가 끼어들어서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기는 힘들잖아요. 전문기관이 낫죠. 이선아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마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요.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이선아의 말에 기분이 나빴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우리 집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했거든요. 정호 씨가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선아 옆에 앉았어요. 선아야, 오늘 무슨 일로 왔어? 그냥 보고 싶어서요. 요즘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이선아가 정호 씨 팔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무언가 깨달았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요. 실례지만 두 분이 어떤 관계세요? 제가 직접 물었어요. 정호 씨와 이선아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뭔가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미경아, 이야기할 게 있어. 정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랑 선아는 만나고 있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만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야. 우리는 연인 사이야. 정호 씨의 말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니요. 언제부터요? 작년부터야. 어머니 간병하느라 당신이 바쁘니까. 정호 씨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요. 이선아가 끼어들었어요. 미경 씨, 화낼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관계잖아요. 끝난 관계요? 정호 씨랑 저는 진심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 집도 정리될 거고요. 이선아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집을 정리한다니 무슨 소리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고 미경 씨도 새로운 삶을 사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 집은 자연스럽게 비게 되고요. 이선아가 마치 이미 계획이 다 세워진 것처럼 말했어요.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거실로 내려오셨어요. 세 사람이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이선아가 어머니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실 뿐이었어요. 이선아가 정호 씨한테 말했어요. 정호 씨, 저 먼저 갈게요. 내일 요양원 구경 가는 거 잊지 말고요. 응, 알았어. 이선아가 나간 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TV를 켰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가? 다른 여자랑 만난다는 게 말이 돼요? 이미 말했잖아. 우리는 끝났어. 정호 씨의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끝났다니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머니 간병에만 신경 쓰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잖아. 정호 씨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요. 어머니가 계단 앞에 서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뭔가 말씀하실 텐데 오늘은 그냥 조용히 보고만 계셨어요. 어머니,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어머니는 제 말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호 씨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이상했어요. 분명히 평소 같으면 화를 내셨을 텐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정말로 치매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이선아가 나타나서 곧 정리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과연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요?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이선아가 거의 매일 집에 왔어요. 아무런 부담 없이 드나들면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는 척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선아가 있을 때면 더 심하게 그러셨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것 같았죠. 그날도 이선아가 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정호 씨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정호 씨, 요양원 예약 확정됐어요? 응, 다음 주 화요일이야. 서류도 다 준비했고.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어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정호 씨가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미경아, 앉아봐. 무슨 일이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 정호 씨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이혼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이혼 서류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서류를 보니까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갑자기 왜 이런 걸?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어. 이제 법적으로도 정리하는 거지. 정호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이선아가 끼어들었어요. 미경 씨,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도 요양원 가시고 정호 씨도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데 미경 씨만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선아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이미 결정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든 갈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친정도 있고. 정호 씨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마치 제 일이 아닌 것처럼요. 친정이요? 부모님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럼 다른 곳이라도. 정호 씨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정말로 제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계단에서 내려오셨어요. 서류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어머니, 제가 이혼한다고 해요. 어머니는 제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이선아가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님, 어차피 요양원 가시니까 이 집은 비게 되잖아요. 미경 씨도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화를 내셨을 텐데 오늘도 조용히 계시기만 했어요. 어머니,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저를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정호 씨가 불편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아무것도 기억 못 하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 결정이요? 서류에 사인하고 짐 싸서 나가라는 얘기야. 정호 씨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라는 거였어요. 언제까지요? 이번 주 안에. 일주일이요? 길다고 생각해. 원래는 당장 나가라고 하려고 했어. 정호 씨의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선아가 달래듯 말했어요. 미경 씨,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집은 낡았잖아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언제 이 집이 낡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요? 제가 30년 동안 살아온 집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창고 쪽으로 가시더니 뭔가를 들고 오셨어요. 낡은 장바구니였어요. 이거나 들고 가. 어머니가 제게 장바구니를 내미셨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어머니, 다른 건 필요 없어. 이거면 충분하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면서 받은 모든 것이 낡은 장바구니 하나라는 건가요?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보니까 정말 오래된 것이었어요. 손잡이도 해지고 밑바닥도 닳아 있었어요. 이게 제 30년의 가치인가 싶었어요. 미경 씨, 그렇게 서러워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선아가 위로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호 씨가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여기 사인해. 그럼 모든 게 정리돼. 서류를 보니까 손이 떨렸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정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빨리 나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어.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정말 저 모르시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간병하고 매일 약 챙겨드리던 미경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더 이상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펜을 들고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글씨가 떨려서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한미경이라는 이름을 적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난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됐죠? 응. 수고했어. 정호 씨가 서류를 챙기면서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마치 일 처리를 끝낸 것처럼요. 이선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경 씨, 새로운 인생 화이팅이에요. 그 말이 조롱처럼 들렸어요. 새로운 인생이라니, 예순이 넘은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건가요?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제 방에서 간단한 옷까지만 챙겼어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많았지만 장바구니에는 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니까 정호 씨와 이선아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그럼 저 갈게요. 응, 잘 가. 정호 씨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30년의 세월이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뒤돌아보니까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저 없이도 잘 살아갈 사람들이 있었어요. 낡은 장바구니 하나 들고 길거리에 서 있으니까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분노였어요.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무언가 해야 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점점 굵어지더니 이제는 제대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침 버스 정류장이 보여서 그곳으로 피했어요.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낡은 장바구니를 내려다봤어요. 이게 제 30년의 전부라니 억울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어머니가 왜 하필 이 장바구니를 주셨을까요? 장바구니 안을 들여다봤어요. 제가 챙겨온 옷가지들 사이로 뭔가 하얀 것이 보였어요. 종이였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까 어머니 글씨였어요. 미경아,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메모를 계속 읽어보니까 더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정우와 그 여자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 미경아, 너만은 지켜주고 싶다.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니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비가 더 세게 내렸어요. 정류장 지붕에서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메모를 다시 읽어보니까 뒷면에도 글이 있었어요. 3년 전 여름밤 정우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다. 어떤 여자와 내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알았다. 3년 전이면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였어요. 치매 진단받기 훨씬 전이었죠. 그때부터 정호 씨의 계획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문득 그때가 생각났어요. 3년 전 여름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지셨던 적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말씀이 없으시고 밥도 잘 안 드시고 그러셨거든요. 저는 단순히 더위 때문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날 밤을 떠올려 보니까 정말로 정호 씨가 늦게 들어왔었어요. 전화를 받으면서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길래 업무상 통화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상했어요. 여보, 벌써 다 정리됐어? 정호 씨가 그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무엇을 정리한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그 통화를 들으셨던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셨던 거죠.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메모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미경아,
너는 착한 아이다. 하지만 세상은 착하기만 해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구나. 어머니가 도와줄게. 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못 알아보는 척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정호 씨와 이선아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저를 보호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빗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정류장 밖으로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겠죠. 따뜻한 집,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요. 저에게는 이제 그런 곳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제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쫓겨났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메모를 읽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려고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작년 겨울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면서 한 말씀이 있었어요. 미경아, 고생 많이 했구나. 그때는 단순한 위로의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의미였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정호 씨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어할지도 예상하고 계셨던 거죠. 메모를 다시 펼쳐서 자세히 봤어요. 어머니 특유의 정성스러운 글씨체였어요. 손이 떨리면서 쓰셨는지 평소보다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쓰신 게 느껴졌어요. 정호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 집과 예금 모두 그 여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된다. 어머니가 모든 걸 꿰뚫고 계셨던 거예요. 정호 씨가 왜 갑자기 요양원을 보내려고 하는지, 왜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미경아, 어머니가 바보가 아니다. 치매인 척하면서 그들의 계획을 지켜봤다. 이제 반격할 때다. 반격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걸까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메모를 소중히 접어서 가슴에 넣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편지였거든요. 정류장에서 일어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싸우고 계셨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제 저도 어머니를 도와야겠어요. 30년 동안 참고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야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장바구니를 다시 들고 걸음을 옮겼어요. 목적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확고해졌어요.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싸워보겠어요. 비가 그쳐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시장 쪽으로 향했어요. 아직 순자 언니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걸어가면서 장바구니가 평소보다 무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까지만 넣었는데 왜 이렇게 무겁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가장 밑바닥을 만져보니까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옷가지를 빼내고 보니까 플라스틱 파일이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몰래 넣어두신 것 같았어요. 가까운 가로등 아래로 가서 파일을 열어봤어요. 안에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증여받는 사람이 한미경으로 되어 있었어요. 바로 저였어요. 날짜를 보니까 1년 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혼잣말이 나왔어요. 1년 전이면 어머니가 치매 진단받기 전이었어요. 그때 몰래 이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시장 근처의 상가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시세로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다음 서류를 봤어요. 통장이었어요. 이것도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8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세 번째 서류는 어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였어요. 메모보다 훨씬 긴 내용이었어요. 미경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벌어진 거구나. 정우가 너를 내쫓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겠지. 어머니가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3년 전부터 정우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다. 그 여자와 통화하면서 내 재산을 어떻게 차지할지 계획하는 걸 들었거든.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조용히 준비했다. 내 재산을 너에게 미리 증여했다. 정우가 모르게 말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모든 걸 처리하셨던 거예요.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는 일부러 연기를 했다. 정우와 그 여자가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속이면서 저를 보호할 방법을 찾으셨던 거예요. 미경아, 너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느껴졌거든요. 상가 건물에는 이미 세입자들이 있어서 매월 임대료가 들어온다.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리고 가끔은 이 늙은 어미 생각도 해주렴.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두셨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지금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다른 서류도 확인해 봤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행한 확인서도 있었어요.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호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걱정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정호 씨와 이선아를 상대하고 계실 텐데 괜찮으실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미경 씨인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박 어머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어머니가 변호사까지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어떤 일이신지요? 오늘 저녁에 댁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서류 전달할 일이 있어서요. 저는 지금 집에 없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어머니와 미리 상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럼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아침 10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서류를 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상가 건물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위치가 좋았어요. 시장 근처라서 장사하기에도 좋고 임대료 수입도 안정적일 것 같았어요. 통장을 다시 봤어요. 매월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어요. 임대료였어요. 어머니가 1년 동안 이 돈을 모아두셨던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어머니가 혼자서 이런 고생을 하셨다는 게 미안했어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금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정호 씨와 이선아는 아직 모르고 있겠죠. 모든 재산이 이미 제 명의로 넘어간 걸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세운 계획의 전모를 알게 될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장바구니에 서류를 다시 넣었어요. 이제 이 장바구니가 낡고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제 새로운 인생이 담긴 소중한 보물상자 같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형태로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평생 받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기반 위에서 말이에요.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정호 씨와 이선아를 다시 만났어요. 둘 다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아마 어머니의 유산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미경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어떠냐? 정호 씨가 위로하는 척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이미 이혼 서류에 사인했으니까 남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30년 동안 모셨으니까 정이 있을 거 아니야. 이선아도 한마디 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배려해주고 있다는 식으로요. 3일장을 치렀어요. 동네 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인심이 좋으셨거든요. 그런 분들 덕분에 장례식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유언장 공개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언제 하나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할 예정이고요. 누가 참석하나요? 유산 상속과 관련된 분들이 모두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호 씨와 이선아도 올 거라는 뜻이었어요. 금요일이 되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이미 정호 씨와 이선아가 와 있었어요. 둘 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미경 씨도 왔네요. 이선아가 인사했어요. 그런데 목소리에 여유가 느껴졌어요. 아마 많은 유산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법무사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점잖은 분이었어요. 오늘은 박 어머님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법무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자필 유언장이었어요. 먼저 부동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던 주택은 아들 박정호 씨에게 상속됩니다. 정호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집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실제 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정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어머님께서 1년 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 금액이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 집값이 1억 5천만 원 정도니까 실제로는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만 남습니다. 정호 씨와 이선아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럼 다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선아가 급하게 물었어요. 예금과 상가 건물 등 기타 모든 재산은 며느리 한미경 씨에게 상속됩니다. 법무사의 말에 정호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이미 이혼했잖아요. 유언장 작성 시점에는 혼인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치매셨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 아닌가요? 정호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법무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님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의 확인을 받은 상태에서 작성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유효합니다. 그때 법무사가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어요. 어머님이 남기신 편지도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무사가 어머니의 육성을 대신해서 읽어주었어요.
나는 30년 동안 며느리 미경이를 지켜봤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 시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시어머니인 나를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셨다.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글이었어요. 반면 내 아들 정호는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 가족을 버렸다. 내 재산을 노리고 나와 며느리를 요양원과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정호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답게 산 사람에게 내 재산을 남기고 싶다. 이선아가 입을 벌린 채로 말문이 막혔어요. 미경아,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나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라. 법무사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말했어요. 상속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경 씨는 상가 건물과 예금 통장, 그리고 기타 개인 소지품을 모두 상속받습니다. 총액은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정호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친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언장은 완벽하게 작성되었고 모든 절차도 합법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선아가 정호 씨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아마 이 일을 제기하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에 제기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어머님이 워낙 치밀하게 준비하셨거든요. 법무사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어머님은 유언장 작성 전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도 받으셨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두셨고요. 정호 씨와 이선아는 완전히 기가 막힌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한미경 씨, 어머님이 별도로 남기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법무사가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미경아, 이제 정말 자유야.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라. 그리고 가끔 이 할미 생각해 주렴.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다는 게 감사하고 동시에 미안했어요. 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경아,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남남이에요. 정호 씨가 그렇게 하자고 하셨잖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선아가 끼어들었어요. 미경 씨, 너무 야박하지 않아요? 가족인데. 가족이요? 저를 내쫓을 때는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호 씨와 이선아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재산은 모두 제 몫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승리였어요. 사람답게 산 사람이 결국 이기는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유산을 바탕으로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시장 입구에서 가까운 곳이라 접근성도 좋았어요. 아침 7시면 가게 문을 열어요. 예전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지는 않아도 돼요.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예요. 오늘도 단골 할머니들이 찾아오셨어요. 미경이, 오늘은 뭐가 맛있어? 할머니, 연근조림 새로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그래, 맛 좀 볼게. 할머니가 드시더니 엄지를 들어 보이셨어요. 역시 미경이 손맛이야. 이게 진짜 집 밥맛이지. 그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예전에도 반찬을 팔았지만 지금은 느낌이 달라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가게 이름도 제가 직접 지었어요. 미경이네 집밥이라고요. 간판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이 걸린 간판이에요. 오후에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동네 독거노인 분들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상가 임대료 일부를 이런 일에 쓰고 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반찬 가져왔어요. 아이고, 미경이. 고마워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은 멀리 살고 몸이 불편해서 요리하기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번 주는 뭘 가져왔어? 미역국이랑 시금치 무침, 계란말이에요. 국은 데워서 드시고요. 내가 이런 일까지 하면 손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녁이 되면 가게 정리를 해요. 하루 매출을 계산하고 내일 만들 반찬을 계획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 살아가기만 해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계획을 세울 여유가 생겼어요. 2층은 제가 살고 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에요. 제 취향대로 꾸몄어요. 화분도 놓고 책상도 새로 샀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을 가진 거예요.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요. 그러면 어머니가 남겨주신 편지를 다시 읽어봐요. 미경아, 이제 자유야. 어머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단순히 경제적 자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어요. 한미경이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되었어요. 순자 언니가 가끔 놀러 와요. 미경아, 완전히 달라졌네. 표정도 밝아지고.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야, 확실히 달라. 예전에는 항상 눈치 보는 것 같더니 이제는 당당해 보여. 언니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여요. 더 밝아졌달까요? 정호 씨와 이선아 소식도 가끔 들려와요. 집을 팔려고 했지만 대출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해요. 결국 둘 다 따로 살게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돈이 목적이었던 관계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올라가면서 간판을 쳐다봤어요. 미경이네 집밥이라고 적힌 글자가 가로등 불빛에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제 이름이 걸린 간판을 보면 뿌듯해져요. 6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시작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능해진 새 출발이에요. 내일도 이 가게에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거예요. 삶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걸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요. 한미경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